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책, 니즈와 원트가 일치하는 그런 정말 참 괜찮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군요. 그 일당백이 네. 당신이 꼭 읽어야 할 100권의 책이잖아요. 네. 그 중에 꼭 들어가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시대 유감이라는 책이고요. 참 제목도 굉장히 많은 함의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은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가 이 시대의 네. 천재, 이 시대의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괜찮을까요? 정영진 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모시고 아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책 제목이 본래 이 책인 줄 알았습니다. 정영진의 시대. 이게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띠지가 딱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 제목 막 정영진의 시대. 출마 선언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박님이 저건 조롱일까요? 아닙니다. 정영진의 시대 유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은 이거를 시유대감이라고 읽는 분이 계셔갖고 편의점 그렇게 다니더니 결국 시유대감이 됐냐고. 아유, 근데 어떻게 책을 쓰셨어요? 책을 사실 저도 이제 안 쓰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좀 했는데 뭐 출판사에서의 뭐 이제 권유도 좀 있었고 사실 저는 책 쓰면 저한테 도움될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책 팔아서 뭐 얼마가 되겠어. 요즘 뭐 팔려봐야 얼마나 팔린다고. 근데 또 이거는 영원히 박제돼서 그렇죠. 저를 괴롭힐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막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건 또 제 스타일도 아니고 고민 많이 하다가 뭐 좀 대의를 굳이 따지자면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살아야 될 시대에 애들이 한 뭐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살아날 때 10년, 15년, 뭐 20년 정도 후면 살 텐데 그때도 지금과 같으면 난 좀 그건 싫었어요. 네, 그래서 내 욕심이죠. 사실은 애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도 그 답답함을 많이 느낀 사람이라 그래도 안 쓸 거면 몰라도 쓸 거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쓰고 싶었다. 이런 이제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뭐랄까 가장 큰 하나의 메시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가 생각해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것 같고 요즘에 너무 자기 생각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다 의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제가 이제 평소에도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현상들의 뭐 나름의 분석, 그리고 또 제 생각을 좀 더해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그 어떤 문화평론가 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제목이 저는 아주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정영진의 시대 유감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닌가.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 부제로 나는 고발한다 당신의 뻔한 생각을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우리가 범용하게 다들 남들 하듯이 그런 식의 뭔가 하나의 진영, 하나의 무리, 하나의 패거리 대중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의 개인이 되자. 우리 하나의 개인으로서 우리 생각하고 발언하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아주 평소에 자유주의적이고 공주의적인 면모가 이 책에서 좀 유감 없이 발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이제 주제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골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썼는데 평소에 제가 일당백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좀 그냥 잠깐 뭐 1, 20초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좀 해서 한번 글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 어쩌면 몇몇 질문들은 꽤나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정영진님의 책을 쭉 읽으면서 와 정말 정영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 생각이 들었냐면 용감하다. 질문 자체들이 굉장히 용감한
주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진 않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라는 게 정말 영원히 박제되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글로 이렇게 남긴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주제들이 괜히 했나? 아니요. 쉽지 않은 주제들이긴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얘기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한글이 우수한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글이 저는 당연히 뭐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전 세계 유례 없을 만큼 뭐 과학적이고 발명한 사람이 또 명확하게 있는 뭐 세계 유일의 글자고 뭐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가장 좋은 글자, 이거 사실 난 다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한글이 우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래서 썼죠. 우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런 거 아마 사람 다 싫어할 거야. 야, 한글이 우수하다는 세종대왕, 너 그럼 세종대왕 부정하냐? 이런 얘기가 뭐 뻔히 나올 거 아는데 그렇다고 저도 한글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와, 저는 좀 놀란 것도 있거든요. 섣부른 사과는 의외로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 먹방에 미친 나라. 난 진짜 너무 짜증났어, 먹방이. 뭐 당신들처럼 한심한 세대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들어보셔도 너무나도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 게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 책을 보다 보면 사실 논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게 또 교육의 한 목표인데 그게 상당히 좋은 그 소재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을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정영진과 한번 토론한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딱 처음에 그거 썼어요. 그러면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너무 생각 안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네 라고도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떡하면 좋지. 영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우리 작가님 그러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떻든 또 여러 지금 프로를 또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뭐 또 시사 프로도 매일 하고 계시니까 어떤 형태로든 좀 응답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또 우리 또 이 시대가 만든 또 유튜브형 지식인, 유튜브형 새로운 사회자의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알든 모르든 예를 들어 응답해야 된다는 거. 응답이라는 건 꼭 내가 뭐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응한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리스판스빌리티,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응답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책으로 한번 정리한 게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혹시 그 우리 지선 씨는 뭐 여러 챕터 중에 이건 한번 얘기해 볼 만하다 혹은 이건 좀 재밌더라 아니면 이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가 어떤 챕터 혹시 있었습니까? 다야? 아니요. 굉장히 저는 이건 아니, 정말 기분 맞다. 나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체크해 왔죠. 다 체크해 왔어? 네, 제가 제일 그래도 이거는 정말 좋았어라고 생각했던 게 영웅은 이명웅 한 명으로 충분하다. 영웅은 우리 시대의 영웅은 우리 사회의 영웅은 이명웅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 챕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는 진짜 영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영웅 만들기에 아주 미친 것 같고. 근데 그 영웅의 서사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영웅이 뭐 어떤 고난을 겪고 이제 뭐 또 조력자 도움 받아서 이제 영웅을 딱 등장하는데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게 빌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영웅 만들려면 악마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구 하나 뭐 조금 뭐 뜬 것 같으면 막 영웅 만들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악마 만들고 또 그 영웅 하나 또 끌어내리는 거 보고 또 환호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소모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쓴 챕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발 이제 영웅 만들기 좀 그만하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좋은 뭐 정치적이든 혹은 뭐 연예인이든 뭐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누구 영웅 만들어서 결국 남는 건 우리한테 없을 거다. 지금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영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이면 정말 우리를
다 맡겨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꼭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제 책에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책은 뭐 읽어보시면 뭐 독자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뭐 다 이게 아주 철학적인 주제.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 정프로께서 이게 제일 좋아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 항목인데,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도 철학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가요? 당신은 네. 왜 인간인가? 왜라는 것에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거창하다고 이런 진지하고 엄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일상의 문제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고민하는 거지. 해답을 바로 찾고 뭐 이걸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다시 되풀이하고 이런 건데, 그게 결국 이제 왜라는 질문에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왜를 왜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를 묻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관심이 많고 보이는 것보다는 그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왜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근데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한번 봤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그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이 인류 역사가 왜라는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 왜를 생각하자.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 붙이시면 어떡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했어 이거. 나 책 쓴 건 한참 전이야. 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나왔죠. 그런데 역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들 왜를 중요시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하원칙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누가 언제 뭐 어디서 어떻게 왜 뭐 등등 있잖아요. 네. 그 육하원칙에서도 다른 것들은 동물들도 어쩌면 꽤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야 저기서 사자 나왔어. 빨리 우린 도망가야 돼. 이 판단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마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이 인간이 만약에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는 네, 거.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적어도 이 분야에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을 우리 끊임없이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하는 경우가 요즘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부자가 되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누가 부자인지 뭐 이런 거 이제 관심 많은데. 왜 부자가 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없이 근데 그냥 나도 저 따라가겠어 부자 한번 돼볼래 너무 부러워 이렇게 가서 아마 가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어떻게 운 좋아 가더라도 아마 그 끝이 이렇게 썩 본인에게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아마 그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왜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여기서 왜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게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랄까 판단을 내릴 때 이유 근거를 찾고 또 연결을 해보고 추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 직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직관을 가지고 우리 정프로 같은 경우는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직관 검증형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 내가 갖고 있는 인상, 이런 생각, 느낌들을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왜 내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고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도구마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직관 확증을 해버려요. 내가 만든 게 무조건 맞아. 왜? 내가 내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맞고 내가 느끼는 게 딱 맞아. 나는 신기가 있으니까. 나는 뭐 정말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고 다 맞았으니까. 이런 직관 확증형으로 가버리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한번 큰 코를 다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관 검증형으로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 자꾸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한다고 이제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종종 쓰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이른바 왜 테스트를 했을 때 막힌다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하는지 나도 어쩌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 생각인데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럴 때 계속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끊임없이 묻다 보면 나는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왜 그 생각을 했는지에 네네. 대해서. 근데 그거는 설령 누구한테 들었다 해도 아니면 인스타에서 봤다고 해도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왜냐면 이제 내가 그 생각과 일치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왜 묻다 보면 답을 자기가 잘 몰라. 그럼 이제 그건 본인 생각이 아닌 거죠. 설령 그럴듯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뭐 얘기할 때도 왜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저 사람 왜 저랬을까를 많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라는 질문이 요즘 많이 좀 사라지는 혹은 이미 사라진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약간 씁쓸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요 부분을 좀 제가 썼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하고 다르게 항상 생각하고 남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보려고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동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이제 슬렁슬렁하게 여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안에서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 집에 가면 항상 그냥 쓰러져 잔다고. 이게 참 슬픕니다 이게. 우리 작가님이 옆에 계시니까 네. 저는 그래서 궁금했죠. 왜라는 걸 계속 질문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 그걸 왜를 왜 궁금해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선천적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해서 계속 그렇게 되새김하면서 됐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이 일단 많은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 이게 뭐 천성인지 아니면 어릴 때 그 자연과 함께 잘 뛰어놀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기심은 좀 많이 있었고 근데 호기심 채우려면 당연히 그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뭐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그걸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약간 습관 비슷한데 사람들이랑 쭉 이게 얘기하다 보면 왜에 대해서 별로 그거 알려고 그래. 뭐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러면 뭐 당연히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생각하기를 그냥 좀 포기 내지는 그만두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동물과 뭐가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완전 동물처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왜라는 생각을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도 좀 그걸 좋아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좀 자주 했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도 행동은 또 왜 그럴까 이게 어찌 보면 근데 우리가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또 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기심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도 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의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 학문을 하려면 뭐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했을 때 뭐 경제력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개인의 자질을 딱 예를 들자면 호기심하고 통찰력이라고 보거든요. 끊임없는 호기심, 왜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왜 속에서 결국 이제 통찰력이 빚어진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학문 연구자의 자질을 갖고 계신 거죠. 왜라는 걸 끊임없이 유지하는 사람들은 좋은 연구자의 자질을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또 이제 과학 관련된 콘텐츠도 이제 하잖아요. 그때 약간 좀 시원한 같은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기 학문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연구하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아주 잘 나와. 그러면 속이 아주 시원하고 해답을 주시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더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같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게 질문을 던지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기 대화에 내가 지금 뭔가 비껴서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면서 네. 또 사회자 많이 하시니까 내 지식적인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도 되고. 모르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질문도 너무 잘하시고 요약 같은 것도 잘하시니까 정영진처럼 애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을 근데 거라나. 혹시 정영진처럼 컨텐츠 제작자로서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좀 잘 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좀 신기하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네. 답이 많이 그렇습니까? 네, 왜라고 네. 일단 물어라. 네, 그리고 네. 여기 마지막 나가면 나오잖아요. 묻는 것은 잠깐 부끄럽지만 묻지 않는 것은 평생 부끄러울 일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만 그 G20 그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질문권을 주겠다니까 아무도 우리 질문 안 손을 안 해가지고 들었어. 중국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왜 그럴까 일단 뭐 그런 것들 그 이야기는 하셨는데 네.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자 생활할 때 전혀 모르던 분야인데 갑자기 거기 가라고 된 거예요. 회사 부장이 갔는데 뭐 나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신문사의 사진부 선배 기자가 사진 찍다가 야 너도 질문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진짜 아무 내용도 모르겠고 갑자기 가서 무조건 받아서 오라고 하니까. 근데 참 그때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때 그런 느낌이죠. 진짜 아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그래도 미친 척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았나. 그때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기서 말처럼 괜히 내가 그러면 내 밑바닥 보이기 싫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여기서 보면 그런 걸 딱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라.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대로 된 분들은 설령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면박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거 면박 주는 사람들의 인성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히려 그만큼의 그 학문적 깊이가 혹은 뭐 연구의 깊이가 사고의 깊이가 없으면 오히려 그런 거에 화를 내지 진짜 풍성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정황이 같은 경우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을 넣어도 거기에 맞게 또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주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질문 받은 사람의 문제인 거지 절대 뭐 질문하는 게 뭐 수준이 낮다 높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선 씨는 왜 이번 설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또 왜라고 물으시면 왜라고 답할 수밖에. 그렇습니까? 네. 은하수팜이 이번에 설 선물을 아주 알차게 준비했더라고요. 은하수팜이 있으니까 따로 준비 안 해도 배송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금방 옵니다. 네. 요즘 설 선물 특별 할인 행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아니면 한라봉, 뭐 홍삼 이런 것들 추가로 10%를 더 할인해요. 그러니까 그냥 10%가 정가에서 할인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할인 플러스 10%를 추가로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에 들고 가시기 딱 좋을 만한 예를 들면 뭐 툭불 한우 같은 경우도 8만 원짜리 선물 세트부터 지금 뭐 2, 3만 원짜리 뭐 과일이나 이런 선물 세트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요만큼 정도 해줘야 될 사람 혹은 좀 더 많이 챙겨야 될 사람 가격대별로 다 있군요. 뭐 내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요 정도 해야 될 사람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설 선물인데 그래도 무슨 키위니 어디 뭐 바나나 이런 거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들 이런 거 위주로 좀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은하수팜에서 이번 설 선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왜 여러분 안 하시죠 은하수팜? 저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빨리 접속하셔서 은하수팜의 설 선물 세트 마련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문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런 왜라는 질문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혹시 우리 정모님께서는 어떤 챕터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는 대목들이 많은데 요 대목은 좀 뭐랄까 너무 약간 좀 과했나요?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뭐였죠?
설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빨리 이동해라. 아 이거는 진짜 정확하시다. 왜냐면 왜요? 저는 이제 쭉 챕터를 써서 이제 출판사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앞에 그걸 넣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맨 첫 장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맨 앞에 들어가면 이 책 자체가 너무 좀 자기계발서처럼 가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 편집자분이 이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뒤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문자하다가 맨 앞으로 가는 거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물론 저는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책 표지를 어떻게 할지 제목 혹은 뭐 이렇게 편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권을 다 뭐 맡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첫 챕터로 가는 건 난 좀 싫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첫 번째 장에는 안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 매우 앞에 있죠. 그게. 그렇죠. 그래도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봐봐. 왜요? 뭘? 일단은 막 성공을 하면 설명 안 해도 돼요. 마크 주커버그 이름만 하면 끝이잖아. 네, 그렇죠. 스티브 잡스면 끝이지 뭐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네. 이미 그 설명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설명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현실에서 적어도 뭐 이성관계에서 선택받기에 혹은 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그 설명을 짧게 센스 있게 줄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정영진이라면 어디 가서 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는 뭐 팟캐스트도 이제 막 시작을 좀 했고요. 팟캐스트라고 아시죠? 그때도 팟캐스트도 몰랐을 때니까. 팟캐스트라고 기존의 방송 말고 라디오 비슷한 건데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누르시면 저장도 되고요.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뭐 방송도 좀 하면서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도 좀 운영을 했던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뭐 학교며 지역 뭐 이런 거 설명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그렇죠. 지금은 제가 막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당백의 3%의 정프로다. 뭐 전에 매부쇼 했었다. 혹은 뭐 지금 장르만 여기다 한다. 뭐 과학을 보다. 혹시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 길어졌는데 하여튼 대충 뭐 한두 개 하면 아니면 뭐 그냥 저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축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좀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삶을 향해서 가는 게 대체로 맞더라. 성공을 만약에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쓴 건데 거기에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셨구나. 마음에 안 드셨다기보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한번 읽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빨리 이동해라는 대목을 읽다 보니까 이 카운터 시그널링이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운터 시그널링? 예, 뭐냐면 그러니까 시그널은 우리가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시그널링. 근데 카운터는 반대니까 신호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호를 안 준다. 과시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과시를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공항 패션들 있잖아요. 공항에서 톱스타들은 그냥 추리닝에다가 뭐 면 티셔츠에다가 뭐 청바지만 하나 입어도 와 훌륭하다고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명의 뭐 어떤 신인 배우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몸이 뛰어나도 걔가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으면 아무도 안 알아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취향의 상류층이랄까 할까 톱스타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짧은 사람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그 발례를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지적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바로 써 있네. 이 책에 28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죠? 뭐 현대차 납품업체 다니는 뭐 정영진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할 수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카시트 명장 정영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부여한 내 닉네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나 스스로도 자부감을
이제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렇게 가리란 의지의 표현도 되는 것이고 과거의 최욱 씨 같은 경우도 슈퍼스타 최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기도 얼마나 본인 설명하기가 어려웠겠어.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근데 이제 그때부터도 슈퍼스타 최욱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짧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인위적으로라도 나를 좀 브랜딩화 시켜서 그 설명을 짧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거라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보통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자기 개발 동난 글밖에 안 됐을 텐데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의 삶이었다 이거죠. 보통 지금의 우리가 이제 사회적 삶을 규정할 때 자, 판검사를 하고 의사를 해야지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귀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저씨들 건설 현장 일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서 너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못하면 너희들 나중에 10년 20년에 저렇게 된다. 이런 식의 자꾸 어떤 차등의식 차별의식을 조장했는데 직업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평등으로 간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청소부의 1시간이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시간 다 똑같다. 근데 이것도 또 결국은 모순을 가져오잖아요. 평등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고난을 가진 사람이 더 오히려 뭔가 특권을 누리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차등도 안 되고 평등도 안 되면 결국 뭐냐? 대등의 세계로 가자는 게 이제 조동일 교수의 지론인데 대등하자 그 말이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지금 현대차 납품업체에 다니는 정영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카시트 명장 정영진.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를 일을 하는데 내가 빗질 하나 쓸기는 나는 마포구에서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경상북도에서 최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대등사회라는 거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나는 변호사를 한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는데 나는 청소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최고다. 이런 대등한 구조로 가자는 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등 평등을 넘어 대등으로 한다. 요거 제가 2쇄에서 좀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제 말이 아니고 저도 뭐 조동일 교수님의 그 대등 이제 요즘 조동일 교수님 좋으시네. 아무래도 이 책에는 그 정박님의 지분이 어느 정도는 꽤 있죠. 여기에? 네, 이 책에 사실 난 인쇄 반 이상은 드려야 된다고.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책을 좀 쭉 한번 이렇게 읽다가 드는 19절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롱펠로우라고 미국의 시인이죠. 그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어릴 때 화살을 쐈단 말이죠. 그 화살이 저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사라졌겠지. 떨어졌겠지. 또 내가 어릴 때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럼 노래 뭐 다 이제 사라지고 없겠지. 멜로디와 가사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어느 날 숲을 들어갔더니 그 나무에 화살이 딱 박혀있고 아직도 박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가슴 속에 내가 부른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돼 있더라 이거죠. 약간 그런 느낌들. 이게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또 특유의 사고방식과 표현으로 녹아가지고 이렇게 또 새롭게 볼 수 있구나 생각해서 아주 또 기분이 기분 좋으셨어요.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에디톨로지라고 할까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나만의 것으로 다시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정영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모든 프로에서 얻은 지식을 다시 또 가서 얘기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렇죠. 그게 중요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천재 보고서라는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국 연상할 수 있는 것들, 서로 전혀 달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하고 적용시켜 보는 능력들.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재 보고서에도 천재의 10가지 특성 중에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 있었거든요. 공감. 근데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제를 뺐습니다. 새삼 한심한 단어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네, 근데 이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공감 능력은 능력이란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럽다. 진짜요? 아니 왜냐면 그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건데 왜냐면 그거는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뭐 피지컬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런 이제 소시오패스 이런 경우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화에서 말하는 공감 능력은 공감 능력도 아니고 그건 그냥 편들어주는 능력. 그 아주 그 저급한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살기 위해서 엄마한테 엄청 공감 잘할 겁니다. 엄마의 감정이 어떤지, 아빠의 감정이 어떤지를. 왜냐면 그거 잘 모르면 이제 생존이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아마 부모들도 애가 어떤지를 내 유전자 전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그 공감 능력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그래서 애가 울면 아유 애 이렇게 뭐 달래주고 이건 너무나 이건 뭐 능력이란 이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감 능력이 뭐예요? 누가 막 되게 힘들고 아파해.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왜 넌 그걸 못하냐는 거잖아.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 그 시간 내서 그걸 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위로받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 정도의 만약에 위로가 필요하고 그 정도로 다시 그 사람이 좋아질 정도의 뭐 문제라면 나는 이거는 그런 공감조차도 필요 없는 문제에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특히나 그런 편들어주기 그러니까 내 친한 사람 혹은 뭐 내 가족 나를 둘러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편들어주는 그 능력을 만약에 말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 공감 능력은 버리는 게 맞다. 왜?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점점 더 우리가 그 공감의 범위를 확대해야 더 큰 사람이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저는 지선 씨와 같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지만 지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비슷한 공감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나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조차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정말 필요할 때는 둘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누구에 더 공감할 거냐? 나 친한 사람한테 공감할 거냐? 그거는 정말 유치한 공감 능력인 거고 나 아닌 사람들에게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그게 쉽지 않은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갈등 관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이 너무 상충하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제3자가 보기에도 같이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건 차라리 법과 도덕 정도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법과 도덕에 더 많이 의지하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큰 어른스러운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공감 능력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사람이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사회생활 잘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좀 공격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의미로 이 챕터를 좀 썼죠. 나를 비롯한 MBTI에서 T형 T발 네네 T발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근데 전역은 공격당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 마치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맨날 뭐 자기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썼고 저희 이제 대체로 많은 챕터들이 약간 논쟁적인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중간하게 양쪽 다 편들거나 양쪽 다 비판하면서 비겁하게 가진 않겠다는 게 이 책의 컨셉이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아마 저를 공격할 부분도 일부러 좀 많게 해놓기도 했어요. 일부러? 약간 좀 억지 주장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좀 더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억지 주장을 공격하려고 뭔가 생각하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좀 강하게 애써 더 내놓은 것도 좀 있긴 한데 여튼 저는 지금의 이 공감 능력 전성시대에는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뭐 저는 여기 읽으면서 상당히 좀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했던 대목이 지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경험 등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 정도를 이제 공감 능력으로 여기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상대의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자꾸 공감할 때 이제 약자만 생각하는데 강자도 있잖아요.
강자라든지 나쁜 놈도 있잖아요. 네. 그럼 공감을 하는 능력이 발달된다는 게 그게 선택적으로 공감되는 게 아니고 편들기 능력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그게 다 공감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감 능력이 계속 개발되면 하다못해 연쇄살인범 이것도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이라고 한다. 네. 그럼 연쇄살인범도 이해가 되고 강도도 이해가 되고 뭐 온갖 뭐 법을 어긴 범법자들 다 이해가 되고 정말 이 마음속이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어있는데 이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정말 나쁜 마음들 작용하고 있는데 나를 공감한다. 아니면 또 저 나쁜 누군가 사이코패스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공감한다. 이렇게 공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꾸 공감이란 걸 좋고 아름답고 이런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공감이란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그 도덕적으로 뭐 뭔가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는 그러니까 범죄자들에게 열광하고 뭐 범죄자들이 나타나면 막 대중적인 우상도 되고 하는 것들이 그 범죄자들에게도 이게 공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무조건 우리가 공감을 하자. 그 사람의 그 마음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자.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해서 이게 너무 맞습니다. 정말 올바른 뭔가 그 덕목으로만 간주하는데 네.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걸 공감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공감하지 말자는 그 똑같은 이야기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뭐 우리 정프로하고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데 공감이란 말을 쓰지 말고 이 정도로 하지. 공감을 어떻게 공감하냐. 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알겠냐. 그러니 차라리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이 사람 지금 날이 추운데 옷이 너무 얇아서 너무 추워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되게 배고파하는 것 같다. 이 사람 지금 뭔가 뭐 목욕을 못하고 해가지고 되게 지금 막 불편한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아파하는 것 같다. 감기가 들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공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우리가 많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모략에 빠졌고 좀 이 사람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공감이란 말보다 차라리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게 더 좋은 덕목이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공감 교육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가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공감 능력은 오히려 네 편 내 편 가르는데 더 유용하게 작용하지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결코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에서 얘기하는 아유 맞아 아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체로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일본 방송을 보다 보면 나니 이게 굉장히 과하다고 혼돈이 이게 굉장히 과한 리액션이고 과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래 근데 그게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리액션을 하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 맞아. 한국 사회도 약간 조금은 뒤따라가는 면이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맞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았다. 그럼, 좋았습니다. 나 그거 뭔지 알아. 이 얘기.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지 모르면서 분명히 또 안 돼 또. 아니 뭐 알 수도 있는데 나 그 느낌 뭔지 알아. 나 그 상황 알아. 사실은 그냥 그건 대화의 기술 정도로 난 쓰는 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공감을 잘한다거나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다 여러분. 속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 글에서는 이제 편들기 능력하고 공감 능력하고 우리 좀 구분을 하자. 이게 아주 좀 재미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을 들어줘.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무조건 남의 편 대지 말고 내 편을 들어. 이런 걸로 우리 착각한다. 우리 가족 편을 들어주고 우리 진영 편, 우리 내가 좋아하는 편 이런 건데. 이게 과연 공감인가? 그게 참 어느 일정 부분은 그런 생각에도 동의하지만 그 뒤에 MBTI도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엔 또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공감 가는 거 50, 공감이 안 가는 거 50이거든요. 그럼 너무 잘 됐다 진짜. 왜요? 그러니까 그 공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공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생각해주면 그 정도면 난 딱 좋은 것 같아요. 난 이 책에 누가 100%나 다
동의해. 그럼 난 그 사람 싫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2%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니야. 아니, 무한 소재가 많죠. 잠깐, 2% 나눠서 나는 원래 나도 그래서 네. 한부 정도 한 에피소드 하나 정도 이렇게 정만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말 꺼냈지. 네. 근데 이제 정만이께서 아니야.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게 할 책이 아니다. 깊이가 상당하다. 벌써 지금 우리 10분의 1도 안 나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360페이지 지금 40페이지도 안 나갔는데 이렇게 됐잖아 벌써. MBTI는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들의 그 빈곤을 드러내는 지적 빈곤이다. 네. 그러니까 MBTI가 맞고 안 맞고는 뭐 굳이 내가 안 따지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 당연하잖아. 나는 저 차가운 성격이에요. 내가 알잖아. 뭐 난 차가운 성격이야. 그래서 전 차가운 거를 그냥 C라고 쓸게. 지금 전 C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난 차가운 성격이니까 C겠지. 동어 반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줄임말이지 MBTI는. 네네. 근데 그거 뭐 쓸 수도 있지 뭐. 좋은데 요즘에 거의 한 30대, 뭐 40대도 좀 그런 경우 많고 20대, 30대,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 거의 90% 확률로 MBTI 물어봅니다. MBTI를 묻기도 하고 내가 보는 상대가 T지, J지 맞추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 대화, 뭐 스몰 토크가 됐든 아니면 제대로 된 토크가 됐든 여기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50%는 반대한다는 그 항목 중에 이게 꼭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 MBTI가 정말 빈곤할 수는 있어, 대화의 내용에. 그런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최고고 또 하나는 내가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어느 일정 부분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오픈마인드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필요 없다, 빈곤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좀 제 책 좀 참고 좀 하고 있을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굳이 MBTI 아니라도 뭐 사상의학에 따라 가지고 나는 소음이다, 나는 소양이다, 나는 태양이다, 뭐 여러 가지 그 분류법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MBTI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형 예전에 유행하듯이 뭐 이런 것들인데 뭔가 사람은 이제 시간도 제한돼 있고 또 이 사람을 어떤 유형인지 빨리 규정을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규정화하고 싶은 욕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원래 MBTI 취지도 그런 걸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아주 다양한 나의 어떤 기질과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정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에게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이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이제 한번 비춰보는 거울 정도로 가는 건데 요즘 보면 MBTI 해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나한테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고정적인 걸로 자꾸 사람들이 간주하는 것 같아요. 나는 MBTI에서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이거하고는 안 맞아, 안 해. 이런 게 그 취지가 아니고 원래 MBTI에서 내가 모자란 게 이런 게 있다 치면 나는 이 방향을 좀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모든 뭐 사실 우리가 혈액형 테스트든 뭐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은 그 취지가 깔려 있는데 근데 대체로 지금 활용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지금 자기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용도로만 자꾸 활용하면 별로 생산적이지는 못하지 근데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해가 안 가서 균열이 생긴다거나 어떤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는 그런 거를 아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특히나 남녀 관계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공감을 못 해줄 때 너 티었지 참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면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규정들 이게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여기 책에는 MBTI가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단언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아니야. 어차피 이제 오늘 이 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MBTI가 그 부정적으로 나는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대화 주제 좋다고 하셨지만 대화 주제가
예를 들어 한 100가지가 있어. 100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스몰 토크 시작할 때 꺼내는 게 100가지쯤인데 그중에 한두 개가 MBTI야. 네. 오케이. 그럼 전혀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화의 어떤 그 다양성에서도 뭐 한두 가지 정도 MBTI 나오는 거 괜찮아. 마치 혈액형 한두 가지 나오는 거 괜찮은 것처럼. 저 불닭볶음면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획일화됐다는 거예요. 나는. 네, 처음 만나면 거의 예외 없이 MBTI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북한도 아닌데 이렇게 획일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라도 쓰지 말자는 거이기도 하고, 네, 쓰지 말자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얼마나 부정확하냐면.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체크한 답일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정말 병원 가서 제대로 체크해본 그 MBTI 답안지도 아닐 거고 맨 인터넷에 있는 이런 거 해갖고 내가 그냥 찍은 거 그냥 내 기분에 따라 확확 바뀌는 것들을 마치 나의 무엇인 가져가서 뭐 나는 ST 뭐 FJ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그 정확하지도 않고 동호 반복적이며 아주 획일화된 이런 것들은 나는 쓰지 말자. 그리고 그거 쓴 애들 한심하게 바라보자. 그러면 정영진님은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네. 그 이성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이 MBTI 말고 다른 말로 뭔가 이 사람을 알고 싶어. 그때 이걸 한 어렸을 때로 칠게요. 그럼 무슨 말을 했어요? 차라리 무슨 컬러 좋아하냐고 난 물어보겠어요. 무슨 꽃 좋아하냐고 물어보겠어. 다양한 무슨 영화 좋아하느냐, 네, 무슨 책 좋아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인생 영화라고 꼽을 수 있는 거 뭐 단 하나는 힘들다면 한 두세 개 정도 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주면 왜냐면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잘 유추하고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유추하는 게 더 재밌지. MBTI 뭐예요? T 뭐 IFPJ예요. 내성적이시구나. 그리고 좀 논리적이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단세포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정확하지도 않은 그 사람이 평가한 그걸 갖고 난 또 그걸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옛날에 혈액형도 안 물어봤다 이거죠. 혈액형? AB형, B형, O형 이런 거 안 물어봤다 이거죠. 나한테 그 질문 받은 나한테 물어본 사람 많지만 내가 그거 물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잖아요. 혈액형으로. 너 O형이었어? 너 AB형 그럴 줄 알았다. 아니야. 난 혈액형보다 더 나빠졌다고 봐요. 나빠졌다고요? 왜냐면 혈액형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신봉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네 가지밖에 없고 설마 네 가지를 어떻게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6가지 되니까 진짜인 줄 아는 애들이 너무 많고. 어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더 진짜처럼 믿으니까. 그래서 난 오히려 혈액형보다 더 안 좋아졌다. 어허, 그건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MBTI를 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야. 그러니까 MBTI가 한 16가지인가요? 16가지, 네네. 그 사주 같은 경우가 따지자면 한 55만 네, 몇천 가지 저희...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차라리 사주를 봐라. 그러니까 참 이게 유형하고 싶은 거는 항상 그쵸. 동서고금의 네, 인간의 맞습니다. 욕망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자신 인간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규정되는 거 싫어하지만 또 항상 규정하고 싶어하고 그게 이제 모순 속에서 존재하니까 어떻든 또 이 책에 나오잖아요. 애매한 걸 견뎌야 어른이다 이런 챕터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우리 저자는 항상 어떤 뭔가 이분법이다, 사분 네 가지 유형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게 세상을 좀 폭력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싫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제목도 애매한 걸 견뎌야 어른이다. 이게 프로이드 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주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MBTI를 굳이 따지자면 OKGC 정도 되겠습니다. OKGC는 뭐죠? 1kg 커피, 1kg 커피죠. 네, 1kg 커피. 나를 내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이 정도는 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OKGC, 네, 1kg 커피. 네. 자, 1kg 커피가
또 여러분과 함께 올겨울을 잘 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 선물로 요거 딱 들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박스 큰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죠? 너무 작으면 또 약간 선물하기 너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적당하고 딱 좋은데 여기 안에 또 맛별로, 향별로 다 고급스럽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1kg 커피에서 이번에 선물 세트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린도 어쩜 이렇게 올리브 그린 예쁘게 뺐을까?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8가지 맛과 향. 1000개 언덕 많이 그 언덕 왔다 갔다 했지. 네, 이렇게. 화산의 선물. 네. 이 선물 받다가 참 우리 일이 많았잖아. 산뜻한 아침. 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자고 나면 산뜻한 아침이 또 오잖아요. 네, 이렇게 선물 세트 받으면 기분 좋으실 것 같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르테미스는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찬물 더운 물에 타서 드실 수 있는 그 원두의 향과 맛을 착 농축해갖고 동결 건조란 높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아르테미스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kg 커피와 함께 올 설도 그리고 설 이후에 여러분의 삶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1kg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kg 커피 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참, 이 정영진이란 작가의 그 시대유감이란 책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책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입이 그냥 터져버렸는데요. 정영진의 시대유감. 요거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뒤에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쟁적인 이야기, 용감한 책 정영진의 시대유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